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결과는 자가 당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 외교입니다.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광화문 천막 당사의 입장들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천막 당사를 이번 주 내로 실시합니다. 네, 7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어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저희가 속보로 다뤘잖아요. 네. 오늘은 추가로 나온 소식이 있나요? 일단 그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경제 보복이다. 따라서 네. WTO에 제소하겠다라는 방침까지 밝힌 상황인데 맞아요. 아베 총리는 이 WTO 규칙에서 어긋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래요?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베 총리가 네, 사실 누가 보더라도 강제징용 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보이는데 표면적으로는 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전면에 나섰다는 거는 본인이 이 조치를 주도했다는 건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군요. 고 반장, 국회 정상화가 저희가 이제 문턱엔 들어섰잖아요. 분명히 내일 이제 교섭단체 연설도 예정이 돼 있고, 하지만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서 가장 피기 힘든 곳 국회 그만해요. 정상화 이제 그만해요. 그거. 계속 밀 건데 아무튼 예. 이 국회 정상화 문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연일 맞아요. 요구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오늘 납득하기 어렵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요. 국회 정상화 계속 민다는데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예.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영상에도 잠깐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소개가 됐는데 그저께 남북미 판문점 상봉을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군사 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 안내로 북한 땅을 밟은 점 등을 그렇게 조금 전에 발언의 배경으로 설명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본인이 설명을 했다는 사실도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외교안보 속보는 신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도 예상이 되는데 교육부와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측이 오늘 오후 막판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는 그런 비관적 전망도 있고요. 하여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단은 할 수 없겠죠. 당국은 수업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가 오히려 형량을 높인 거죠. 물론 석방은 됐습니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법정 형량으로만 따지면은 재판부가 형을 가중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시켰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아베 총리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협상 등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관련 속보와 우리 공화당 광화문 천막 관련 소식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발표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거라고 말해서 사실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품목 3가지죠. 투명 폴리미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주 재료입니다. 그리고 레지스트, 빛에 반응하는 물질로 반도체 기판에 칠하는 물질이고요. 고순도 불화수소, 이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들고 또 씻을 때 사용이 됩니다. 모두 세계 시장 약 70% 이상을 일본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기업이 이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이 심사를 거치고 허가를 받도록 한 겁니다. 今回の見直しは、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 자, 이 비슷한 맥락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무역기구 규칙에 맞다 이 자유무역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는 곧 이 한국과의 신뢰가 손상돼 조치를 내렸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걸 이 아베 총리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또 다른 신문 마이니치 역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 그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우리 정부 WTO 협상 수출 제한 조치가 WTO 협정상 수출 제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합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自由、公正、無差別、そして開かれたマーケット、公平な競争条件といった自由貿易体制を支える基本的原則につき一致することができた。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한다.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자, 우리 정부는 제소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과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또 일본의 조치가 WTO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WTO 일본 수산물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최종 승리를 이끌어낸 그 팀을 주축으로 투입을 했는데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대응단을 청와대로 불러 큰 역할을 했다라면서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일본 경제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치졸한 경제 보복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만 야당은 우리 정부의 무능한 외교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일본의 보복 조치는 충분히 예상이 됐음에도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 정부의 무능과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 외교, 갈등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 외교입니다.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나 원내대표 국회 역사상 첫 여성 외통위원장을 지냈고요.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그리고 여성위원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축구연맹에서 일본 의원들과 함께 이 축구 한일전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민주당은요,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정부를 향해서는 이번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도체 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또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부품 소재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를 늘려서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일본산 제품의 품질을 가진 대체품을 개발하거나 이 대체 수입 국가를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일본 입장에서 이번 결정이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 기업은 제품을 납품하는 한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게 되고요. 또 우리 기업이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면 이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일본 업체들 역시 타격을 받겠죠. 자, 게다가 미국 등 글로벌 IT 업체들도 이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자, 한국의 반도체 생산 규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극찬한 바 있습니다. Samsung was one of the largest buildings I've ever seen, and it was a manufacturing building. And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right? I looked, I said, what the hell is that? How tall is that building? Like 12 or 10 stories? I want to see it. I want to see it. I want to get some ideas because this was laid up on top. We usually just go in one direction. It was really great. 자, 만일 이 한국산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미국 기업들이 이 피해를 입게 되면 미국이 일본을 향해서 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의 이 경제 보복, 저는 한 명대사가 생각나는데요. 덩터야, 한덩터, 보복은 돌아오는 거야.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베 경제 보복 사실상 시인, 우리 정부 WTO 제소 본격 준비입니다. 네, 속보 챙기다가 깜짝 놀랐네요. 조금 전에 아주 흉측한 장면이 조금 전에 등장했습니다. 자, G20에 대해서 아베 일본 총리가 공은 많이 들였죠. 근데 막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그게 최대 이슈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판문점 상봉이 일어난 다음 날 어제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텐데, 아베 일본 총리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맞다, 이렇게 어제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국의 신뢰관계에 따라서 조치를 수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거를 본인의 말로써 또 입증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아베 총리는 오늘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이라면서 양국 간의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에 대한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특히 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해왔고, 지난 5월 이번 수출 규제와 같은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는 일본 정부가 관세 인상, 또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서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세 또 비자 부분까지 이제 검토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는 그만큼 지금 한일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도 보여주고, 또 일본 정부가 추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다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경우에는 한국 안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조금 지연될, 좀 시간이 걸릴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이었죠.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 죽음에게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이후에 당연히 그쪽 회사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리인단이 신일철 죽음이 포스코와 합작해서 세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압류를 신청을 했고, 그걸 또 우리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그럼에도 일본 기업들이 꼼짝도 안 하자 이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
현재 법원에서는 이 매각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놓고 그걸 판단하기 위한 신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쯤에 이 판단이 나올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 매각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얘기고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WTO 제소 방침을 밝혔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아베 일본 총리는 WTO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우리 정부의 준비 작업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죠. 네, 이 산업부 이 WTO 협정 위반이라면서 WTO 제소 등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어제 밝혔었는데요. 앞서 WTO 이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1심을 뒤집고 최종 승리를 이끌어낸 그 팀이 주도를 해서 이 국제법 등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걸로 보입니다. 사실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과거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금지하자 WTO에 제소를 했고 거기서 승리를 한 바 있는데요. 당시 산업부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2014년 중국과의 분쟁 당시에 중국의 히토리 수출 제한에 WTO를 찾아 중국의 규제 위반을 호소하고 또 승소 판결을 받은 기억을 일본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일본은 과거를 거울 삼아 한일 관계에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WTO는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바로 안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일본의 조치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건데 일본이 발표한 자료에는 안보란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고 아베 총리 등도 신뢰관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업부 대응과는 별개로 어제 이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조세영 차관이 초치해서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후속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외교 관계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일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다차원, 다채널 한일 외교 필요하다. 무역 보복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 한일 의회 교류 추진하겠다고 말이죠. 자, 의원 외교뿐만 아니라 나 원내대표는 정부 외교 라인은 물론 전직 외교관 비롯해서 국회, 기업, 학계 모든 분야에서 한일 외교 안보 라인 총가동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당 소속의 이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이번 문제는 이 정치적 사안이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라면서 지금이라도 한일 양국 지도자 마주 앉아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정부처에 떠넘길 게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요, 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세계 무역기구 협정을 일본이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가당착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등 일본 상품과 연간 7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일본 관광,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는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는데 사용자 위원들이 전에 좀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네, 오늘이 7번째 전원회의였는데요. 사용자 위원 9명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번 이 5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에 반발해서 퇴장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의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는 이 사용자 위원들이 복귀하도록 설득을 계속했지만 일부 소상공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위원들이 이 차등 적용된 것이 차등 적용하는 것이 무산된 데 반발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좀 부정적인 입장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2번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2차례 참석하지 않은 사용자 위원들 내일 예정된 회의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단위 노조별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잖아요. 7월 하투가 대단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당장 내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급식이라든지 돌봄 업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는 올해 기본급 6.24% 인상,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안해서 현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연대 측은 9만 5천여 명의 조합원 중에 5만여 명이 내일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식과 돌봄교실, 방과후교육 등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가지고 올 것을 권유하고 수업을 단축하는 방안도 학교별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9일에는 또 집배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고요.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전국 단위의 총파업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국정과제를 실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관련해서 협상이 이제 진행 중이니까요. 더 진행 중이니까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경제보복 조치에 아베 WTO 규칙에 맞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 만남은 두 정상의 놀라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성사됐다고 공을 돌리면서 남북 북미 대화는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회담 관련한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속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 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난 6월 숨가쁜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판문점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긴 소회를 밝혔는데요. 사실상의 적대관계 종식 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토대로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만남을 성사시킨 놀라운 상상력의 힘을 계속 발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의 외교 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정치 문법을 뛰어넘는 상상력, 혹자는 SNS를 인생의 낭비라고 했지만요. 이번만큼은 세기의 만남을 성사시킨 1등 공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반신반의했던 트위터 제안을 통해서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When I put out the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But 워싱턴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 역시나 이 폭풍 트윗으로 포기를 전했는데요. 먼저 김 위원장에게 잘 보도된 만남을 갖자고 요청한 건 대단한 일이었다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여기에 쓰여진 잘 보도된이라는 표현은 이 판문점 회동을 극찬한 미국 언론들에게 매우 만족했다는 뜻인데요. 자주 설전을 벌이던 CNN조차 역사적이고 경이로운 성과이자 정치적 승리라고 표현을 했으니 이 재선 레이스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겐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이었을 겁니다. 자, 이번 방한 기간 DMZ 방문과 북미 회담
또 미군 기지 연설을 통해서 한편의 대선 캠페인을 찍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트윗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지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 그는 정말로 좋아 보였고 또 매우 건강해 보였다면서 조만간 그를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관련 언급은 한 미국 언론이 제기한 이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는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판문점 회동을 밀착 취재했던 폭스뉴스의 앵커 터커 칼슨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쁘게 숨을 쉬었다.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North Korean security right behind me. Most humorless people I think I've ever seen. It's a great day for the world, and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 Well, that was mind blowing. So the president walks across with Kim Jong-un, stood right in the middle of the street, almost no one around. Kim was visibly winded from the probably 20-yard walk. Looked bewildered. A lot of cameras here going off in his face. We were probably 4 feet away from him. He seemed out of his element.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더 가까이에서 봤다. 내가 보기엔 건강해 보이더라. 라고 김정은 위원장 편을 들어준 겁니다. 자,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이번 회담에서 여러 가지 실리를 챙겼습니다. 먼저 하노이 담판 실패로 실추된 정치적인 위상을 다시 세우게 됐고요. 볼턴 보좌관 같은 강경파 실무진을 거치지 않고 50분간의 정상 간 단독 회담을 진행, 이 대화 재개를 위한 톱다운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상봉과 회담에 진정한 성의를 가지고 참가하여 조미 관계 개선 의지를 잘 보여준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연 역할을 자처하면서 이번 회동의 계기를 마련했고 결과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간만에 정치권도 일제히 호평을 쏟아냈고요. 특히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방북단을 구성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라고 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문 대통령이 개그로 전략한 것 아니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개그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비핵화를 그저 미북 정상 간의 회담에만 기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익의 셀프 패싱을 자초하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자, 어떨까요? 이 회담 종료 후의 상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판문점 자유의 집을 나와서 차에 타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이야기하려는 듯 문 대통령과 마주서더니 주의를 좀 물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한미 양측의 수행원은 물론이고 기자들도 멀찌감치 떨어졌고요. 주위에는 오직 통역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아예 불허가 됐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귀옛말을 하듯 문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그 대화 속에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북미 사실상 적대 관계 종식 선언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 제목에도 나왔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졌다. 이런 평가를 내린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갖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이 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손을 마주잡고 특히 이 미국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땅을 밟은 사실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 그리고 평화시대 선언이 이뤄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도 북미 정상에게 다시 한번 공을 돌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번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대통령은 기존 외교 문법으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과감하게 호응을 했고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문 대통령 이 상상력이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다면서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뿐만 아니라 각 정부 부처에도 민생을 위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남북미 회동이 이루어지기 전에요. 한미 정상이 함께 올레 초소를 방문했잖아요. 사실 그 이후에 워낙 큰 이벤트가 이어지는 바람에 주목은 많이는 못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특보로 소개는 했습니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관련한 부분도 언급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전방 지피를 방문했다라면서 국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 방탄복이 아닌 그저 양복 차림으로 이곳을 방문한 거 사상 최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9.19 군사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도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바로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 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연쇄작용을 낼 수 있다 이런 설득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화살머리 고지에서 진행 중인 유해 발굴 작업에서 발굴된 유품들을 함께 참관했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보와 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정상들 간의 신뢰뿐 아니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왔던 것처럼 남북 관계의 개선과 북미 대화의 진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북미 정상 간의 만남도 트윗에서 시작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돌아간 다음에도요. 계속해서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제 신반장이 소개한 부분도 있지만요. 향후 협상에 관한 내용도 또 추가로 밝혔죠. 네, 고 반장. 예, 판문점 회동에서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예, 다른 예. 저보고 말씀하신. 네네. 아무튼 판문점 회동에서 김 위원장과의 합의한 실무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듯 우리 팀들이 매우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서두를 게 없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합의 도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피력하면서도 실무 협상을 통해 먼저 가시적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는 선 실무 협상 입장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뉴욕타임스 맞죠? 뉴욕타임스 말로요.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신반장, 미국 행정부가 그 보도 내용을 부인했죠. 네, 이 핵 동결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개념이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새로운 협상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핵 동결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시 선언한 핵 포기 요구, 또 최대한의 압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과 국가안보보좌팀 내부에서는 북한과 핵 동결로 타협하길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볼턴 보좌관이 이번 판문점 회동에 참석하지 않고 몽골에 간 거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볼턴 보좌관이 배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요, 오늘 청와대 소식 하나만 좀 추가로 다룰게요. 신임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죠? 네, 조금 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4시 반에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김 청장에 대한 임명안 제거했고요. 28일부터 공식 업무에도 들어갔는데 이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임명장 수여식을 갖게 된 겁니다. 7월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이 물막에 오르는 법무부 장관 교체 등 본격적으로 인사 관련 작업에 좀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그리고 8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된 다음에 관련 발표가 있을 거란 분석 있습니다. 네, 김현준 국세청장의 경우에는 야당의 큰 반대 없이 무난하게 청문회 통과됐죠.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북미 사실상 적대 관계 종식 선언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보시면 아마 좀 놀라실 텐데요. 대형 화부두로 가득합니다. 광장이 숲으로 변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죠. 우리 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가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서울시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오늘도 대형 화분 20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로써 광화문 광장에 대형 천막을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공간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공화당은 천막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서 내려다본 이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쳤던 곳 바로 이곳이죠. 바로 이 이순신 장군상 뒤편 말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자리 저렇게 싹 대형 화분이 집중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닥에 분수까지 틀었습니다. 물 콸콸 올라오죠. 자, 캠핑용 텐트, 1, 2인용 텐트 치지 않는 한 종전 이 대형 천막을 칠 공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공간이 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 해치마당 진입로 저 반짝하는데 어제 서울시에서 근데 여기다가 우리 공화당이 아예 이 진입로에 또 천막을 칠지 모른다 판단을 해서 오늘 아침에 여기에 또 이렇게 1m 높이의 화분 20개를 양옆으로 쫙 갖다 놨습니다. 박아버렸습니다. 물론 천막 칠 공간 조금은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기 통행로 복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다 천막을 친다? 여기 다니는 시민들하고 계속 충돌이 날 수밖에 없겠죠. 서울시 자신만만합니다. 돈은 좀 깨졌지만 미관상 훨씬 좋아지지 않았냐 말이죠. 자, 우리 공화당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이 청계광장에서 호시탐탐 실지 회복 기회 노리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의도치 않은 녹색 서울 만들기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조원진 대표 그 정도로 움찔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다. 인정 못해. 오늘 이렇게 전략을 밝혔습니다. 처분은 정해졌습니다. 날짜는. 이것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언제라도 천막 칠 준비는 돼가 있고 천막은 몽골 텐트 4동을 치겠습니다. 아, 몽골 텐트 게르. 네, 게르를 설치하겠다 말이죠. 자, 뭐가 됐든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다시 설치한다고 하면 또 그걸 막으려는 서울시와 이 충돌이 불가피할 텐데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자세한 얘기 들어가서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와 남북미 정상들의 만남이 이어졌던 지난 주말 정신이 없었죠. 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세계의 이목 오사카보다는 판문점에 더 집중됐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판문점이 더 볼거리도 얘기거리도 더 많았던 게 사실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제주는 일본이 넘고 관심은 한반도가 챙긴 그런 형국이었죠. 자, 그래서였을까요? 일본 내에서도 일부 아베 총리 성토하는 여론이 지금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회담의 방관자로만 있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모기장밖에 모기 신세였다. 이런 지적인 거죠. 자, 그래서 한 일본 네티즌 이 남북미 정상이 나란히 이렇게 자유의 집을 나서는 이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자, 이 사진 저 왼쪽 구석에 한번 보십시오. 예, 무릎까지 오는 흰 양말 차림의 아베 총리 보입니다. 반바지에 뭐랄까요, 초등생 교복 차림 같죠. 그러니까 행동이 유치하다, 초딩 같다 이렇게 비판할 때 일본 내에서 자주 쓰이는 짤이라고 합니다. 저는 딱 보십시오. 이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나라 수상을 갖다 저렇게 놀림 합성 저렇게 하면 되나 싶었는데 이게 실제 이렇게 입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저걸 찍은 사람이 부인 아키에 여사입니다.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나요? 아무튼
자, 반바지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하죠. 경기도청이 7월, 8월 두 달 동안 반바지 입을 사람 알아서 입으세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 기업이라면 모르겠는데 공직사회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첫날이었던 어제 48살의 구 자필 주무관 바로 이분입니다. 이렇게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겁니다. 격자무늬 반팔 셔츠, 무릎 반바지, 그리고 검은색 운동화. 예, 본인보다도 주변에서 더 어색해하는 것 같은 느낌 뭐죠? 예, 한 가지 제가 이 패션 전문가들 옷 잘 입는 고반장한테 물어봤더니 정저렇게 반바지를 입어야겠다. 저걸 입고 회사를 가야겠다 싶으면 긴 셔츠를 이렇게 저처럼 접어서 입어라. 또 운동화보다는 뭐랄까 로퍼, 슬립온, 그리고 양말은 더신 이런 거 입지 말고 더신 신는 게 훨씬 멋쟁이 연출법이다라고 조언을 해주더군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국장이 한번 이렇게 시범을 딱 보여주시면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역시 틀린 게 없습니다. 예,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 남녀 2,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했는데 한번 보시죠. 예, 이낙연 총리 21.2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0%. 물론 두 사람 간의 차이 당연히 오차범위고요. 이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차이입니다. 누가 앞서 있다, 뒤진다 이런 따질 계제는 아니라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입니다. 흐름.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월부터 출곧 1위였는데 6개월 만에 그 흐름이 꺾였다는 거죠. 상승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아들 자랑 발언 이런 여러 가지 좀 설화를 겪었던 탓이 아닐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황교안 대표 부쩍 말이 줄었습니다.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한 황 대표 주장처럼 언론은 좌파에 의해서 장악된 언론의 트집 잡기에 당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지적인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어제 청년 부대변인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로 위촉된 부대변인들한테 여러분 30초 스피치 한번 해봐요 라고 했다가 갑자기 임명된 부대변인들이 30초 스피치를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저 부담 갖지 말고. 대표님께 참 감사하다 생각을 드리고요. 좋은 논평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비공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비공개. 예, 비공개. 자, 감추는 것보다는 공개를 해도 실수를 줄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당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반바지가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고반장이 패션 센스가 있긴 있어요. 네. 선글라스하고 모자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갖추고 있더라고요. 모자 굉장히 많죠, 모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카톡 그 사진 보니까 되게 많아요. 예. 여러 개의 모자가 있던데. 고반장이 모자가 있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있어요? 탈모.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 무슨?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나저나 아까 보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잖아요.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단연 우위,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던 본인의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해명해도 돼요. 예, 이마는 조금 넓지만 네. 탈모는 아직 아니죠? 없습니다. 예. 저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황교안 대표의 상승세 꺾임, 최근 아들 자랑, 또 외국인 노동자 관련 발언 논란, 또 본인의 발언 문제는 아니었지만 행사장에서 여성 당원들의 바지 내리기 춤 파문 등 악재가 계속 이어졌던 것이 결국 지표에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는 이런 상황을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서 잘한 건 보도하지 않고 안 좋은 것만 보도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당내에서도 이 황교안 대표 상황 인식에 대한 비판이 공론화되면서 리더십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황교안 대표가 어제 김무성 의원하고 만찬 회동을 가졌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맞는 모양이에요. 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대표 되고 나서 김무성 의원과 저녁을 먹은 건 처음이라면서요? 네, 지난 2월 이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처음 이 김무성 의원과 만났다고 합니다. 자, 더 주목할 건 이날 만남 바로 이 황교안 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이 김무성 의원 아시다시피 비박계 수장이고 진작부터 바른미래당과 보수 대통합을 주장해 왔던 인물입니다. 결국 이 저녁 자리에서 오간 대화, 바른미래당과의 보수 대통합에 대한 논의였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 회동 무려 3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하고요. 최근 또 홍문종 의원 탈당 이후 우리공화당발 보수 분열 우려가 나온 상황이었는데 어떤 논의가 오갔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이유가 뭐랍니까? 그러니까 어제 황교안 대표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남북미 정상 만남에 대해서 북핵 폐기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이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평하는 입장문을 맞아요. 냈었거든요. 그걸 차명진 전 의원이 비판을 한 겁니다. 황 대표에 대해서 그 시간에 잠잤냐라면서 이 단초는커녕 단추도 못 되는 만남에 무슨 기대냐, 우파의 최고 수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냐라면서 황교안 대표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힌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출할 거라는 희망에 그동안 참고 견뎠지만 더는 못 참겠다라면서 뒤에서 주전자 들고 따라다니며 더 고초를 겪고 더 공부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황교안 대표를 그렇게 원색적으로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잖아요. 그럼 다음 총선 공천 괜찮을까요? 그래서 역시나 우리말은 끝까지 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올리고 나서 바로 또 글을 수정을 했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지지를 철회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대목을 빼고 또 다른 또 몇 군데 원색적인 비난 표현을 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황교안 대표님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마지막 부탁이다 뭔가 이렇게 당부하는 듯한 여지를 좀 남겼더라고요. 톤이 좀 달라졌네요. 예. 네. 자, 그렇고요. 우리공화당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몽골 텐트를 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조원진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반 천막보다는 어떤 몽골 텐트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텐데 근데 화분이 저렇게 많은데 가능해요? 공간적으로는? 일단 지금 계속 조원진 대표의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공간 걱정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화분 사이에 띄엄띄엄 설치하더라도 어쨌든 일단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왜 몽골 텐트냐? 이 설치하고 해체하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만큼 기동성에서 최고다라는 겁니다. 이 서울시의 저지를 뚫고 천막을 기습 설치해야 하는 우리공화당의 입장에서는 광장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몽골 텐트가 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붕만 있는 그런 텐트를 얘기하는 건가? 몽골 아까 게르는 완전히 덮은 거잖아요. 근데 여름에 게르를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르는 너무 어렵죠. 덥잖아요. 제가 한번 잡았는데 힘들어요. 가보셨죠? 예, 몽골. 제가 갔다 왔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죠. 자, 그나저나 조원진 대표가 이번 주 오늘 중에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잠깐은 얘기했는데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있었죠. 네, 올 서울중앙지법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조 전 부사장에겐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천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리고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게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 원 또 벌금 1,500만 원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적게 선고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어떤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까? 총수의 배우자와 또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또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 행위에 가담시켰다라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혐의를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조정해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언론 보도 하나를 보니까요. 뉴데일리인가 그런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유일한 소통 창구죠.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 공화당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물론 확인은 안 돼요. 그건 뭐 뉴델리의 보도인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공화당 당명을 박 전 대통령이 지었다 이런 얘기를 조원진 대표가 했나요? 홍문종 의원이 했나?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1호 당원으로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입당한다면 우리가 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어느 정도 또 입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조원진 이번 주 중 광장에 몽골 텐트 설치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성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오늘로 5일째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등 임시국회 의사 일정은 확정됐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은 여전히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회가 하루빨리 다시 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미뤘던 세상에서 가장 피기 어려운 곳 국회 정상화. 자, 우여곡절 끝에 무려 80여일 만에 지난주 활짝 피나했는데 아직 꽃봉오리만 맺혀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부터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작되고요. 또 대정부 질문 일정도 잡혔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심사부터 각종 법안 처리 일정, 또 국회 상임위원장 임명 등 여전히 풀지 못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는 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국회 정상화 못 피는 이유 하나하나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위원장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아니고요. 국회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일단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자리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지난주 국회 정상화 합의에서 현재 각각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는 이 두 자리 중 하나를 한국당이 가져가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요. 어느 걸 가져갈지는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사개특위위원장을 넘기자니 사법개혁 후퇴가 걱정되고 정개특위위원장을 넘기자니 선거법 개편 동력 상실과 또 정의당 등 야3당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표 직접 기자회견 자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책임지고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야3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8월 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정의당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바른미래당 안에서 논란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다른 위원장, 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정확히는 한국당 내부에서 논란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주로 3선 의원들이 맡고 있는데 당내 3선 의원은 많고 위원장 자리가 부족하면 2년 임기를 1년씩 쪼개 나눠 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기 1년이 끝나고 이제 다음 순번이 위원장 자리를 받아야 하는 건데 몇몇 위원회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현 위원장이 현안이 많아서 자리를 못 내놓겠다. 또 받아야 할 의원이 빨리 내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위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야 집안 싸움으로 빨리 교통 정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예산결산 특위입니다. 이름 그대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죠. 자, 안상수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각각 1년씩 맡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현 의원이 갑자기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상임위원장 배분 때 이 재판 중이라 당원권 정지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제 무죄 받았으니 나도 자격이 있다 하고 나선 겁니다. 자, 추경 예산안 심사가 시급한 정부 여당은 애가 탑니다. 늦어도 금주 중으로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출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추경 처리 참여를 거듭 촉구합니다. 한국당은 교통정리가 안 되면 내일 후보를 받아서 오는 5일 경선으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조율 중이고요. 조율이 안 되면 부득이 경선에 이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개파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북한 목선 사건 이걸 두고 국정조사 해야 한다 안 된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죠. 국방부의 조사 결과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은폐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국정조사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위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벌이는 갑론을박, 앞서 잠깐 얘기한 추경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팽팽합니다. 여당은 앞서 들으신 대로 조속한 심사를, 한국당은 분리심사, 그러니까 이 재해 예산 따로, 나머지 예산 따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죠. 자, 이래저래 국회 정상화 참 어렵습니다. 국회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짧게 글로벌 TMI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홍콩 대규모 집회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또 열렸습니다. 어제는 홍콩 반환 22주년 기념일까지 겹쳐서 수십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회는 다른 때보다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컸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홍콩의 국회격이죠. 입법회 건물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캐리람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we should seriously condemn because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the rule of law in Hong Kong.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로 시작된 집회가 사실상 중국화를 반대하는 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집회에서는 영국 식민지 시절 사용한 영국령 홍콩기와 영국 국기 유니언 잭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위 비판 기사를 일제히 내놨습니다. 중국과 무역 갈등 중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까지 관련 언급을 내놨죠. Well, they're looking for democracy, and I think most people want democracy. Unfortunately, some governments don't want democracy. 자, 이런 가운데 친중국파인 홍콩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도 등장한 상황인데요. 홍콩 상황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막판 진통 겪는 국회 정상화, 추경 예산안 심사부터 난항. 네, 저도 이제 어젯밤에 라이브로 봤는데 그 입법회 건물 유리를 그냥 부수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제 충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요. 그나저나 이제 국회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야3당 간의 공조가요. 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정개특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오늘까지 상당히 많이 좀 갈등의 폭이 커진 그런 상황이죠. 예, 일단 뭐 발단은 지난주 국회 정상화 합의였죠. 사개특위, 정개특위 기한 연장하는 대신 한국당에게 두 곳 중 한 곳 위원장 자리 넘기기로 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원내 교섭단체 1당, 2당이 하나씩 맡기로 한 겁니다. 어느 쪽을 맡을지는 민주당이 먼저 선택할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민주당 고민이 생기죠. 현재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각각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자리가 뭐 중요하냐? 지난번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 떠올리면 다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의 핵심 정책, 사법개혁을 위해선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필요합니다. 자, 정개특위 역시도 여야 4당 공조의 핵심 고리인 선거법 개편을 위해서는 현재 체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오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한 줄로 요약하면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맡아서 선거제 개편안 처리하자 이겁니다. 국회가 원내 교섭단체의 합의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섭단체 1, 2당이 특위위원장을 하나씩 맡기로 합의한 건 물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려놔야 하는 건 기정사실화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야3당은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선거제 개편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택해서 책임지고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한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까지 내놨는데요. 민주당의 이번 선택에 따라서 여야 4당 공조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야3당 대표 기자회견에 손학규 대표가 참석했잖아요. 손 대표가 정의당 등과
행보를 같이 하는 걸 두고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손 대표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기 전인 어제도 그 여야 대표들의 모임이죠. 초월에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장을 뭐 정의당한테 넘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를 두고 오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어렵사리 이뤄낸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엇박자는 당대표의 월권이다. 이 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정의당에 왜 바른미래당이 얹혀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역시 바른미래당이 이제는 정의당 이중대가 된 것이냐. 이 손 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경솔하고 이 부적절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나저나 추경 예산안 심사 난항인데 예결위 구성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예결특위 구성 안 되고 있고 지금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 앞서 보신 것처럼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 서로 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통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한국당이 추경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이 교통 정리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었는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경선으로 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추가로 밝혔습니다. 내일 후보를 받고 5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경선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 공교롭게도 황영철 의원은 한때 그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이른바 복당파이고 김재원 의원은 뭐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였죠. 결국은 이 경선까지 가게 되면 자리 경쟁이 개파 간 충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네. 그나저나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그 경선 룰을 확정지었다면서요, 양 반장? 예, 민주당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고요. 총선 공천룰 당초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공천룰, 그러니까 정치 신인한테 공천 심사 경선에서 최대 20% 가산점 주고 여성, 장애인, 청년 이런 정치 소외계층에겐 25%까지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현역 의원 프리미엄 최소화했습니다. 전원 경선 치러야 하고요. 단수 공천 기준도 크게 강화키로 했습니다. 또 이 당 지도부가 영향을 끼칠 여지가 있는 전략 공천 이거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국회 상황 뭐 정상화된 거는 분명한데 부분 정상화된 건 분명한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추경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뭐 내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도 또 진행이 되니까요. 관련한 속보 내일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야 3당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맡아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오늘은 한 20대 여성의 자취 경험담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이분은 대전의 한 대학가에서 자취하면서 택배의 독특한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자취하다 보면은 새벽에 일명 벨티라고 하는데 띵동하고 도망가는 일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새벽마다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문도 두들기고 가고 그래서 무서운데도 문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이래가지고 집주인 아줌마한테 가서 혹시 CCTV 확인할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자기가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만 해주시고 확인을 안 해주셨거든요. 이럴 바에는 내 몸 내가 지키자라는 생각에 인터넷에 쳐가지고 무서운 이름, 남자 이름 같은 거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곽도팔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택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포털 검색창에 곽두팔을 치면 혼사여 필수템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의 필수 아이템이란 뜻인데요. 혼자 사는 여자들을 상대로 범죄가 많다 보니까 이런 방법까지 등장한 겁니다. 곽두팔, 육만춘, 권필상, 왠지 강해 보이는 남자 이름들이 많이 애용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혼자 사는 여자분들 불안해서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히 최근에 큰 충격을 줬던 신림동의 원룸 CCTV 영상은 정말 1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까 싶어 아찔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 많이 일어났습니다. 남성이 서 있는 곳은 반지하 원룸 앞입니다. 이곳에 사는 여성 A씨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거실 창문 틈새로 집안을 훔쳐본 겁니다. 남성은 바지에 손을 넣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19일 자정 무렵 광주 서구의 오피스텔입니다. 한 여성이 집에 함께 들어가려는 남성을 뿌리치고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남성은 집 안을 한참 바라보더니 손으로 문을 막아섭니다.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여성을 따라가 재워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엔 이른바 혼사여 필수템으로 후추 스프레이, 이중도어 비상벨 등 방범과 안전이 관련된 품목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곽두팔, 서팔광, 마춘동 같은 이름들도 이른바 필수템이 돼버린 겁니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형사정책연구 여르보에 성폭력 범죄자의 피해자 선택이란 논문이 등장하는데요.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선택하는 계기는 외모나 옷차림 등과 같은 피해자의 특성이 아니라 피해 여성이 혼자 있는 상황, 침입하기 용이한 상황,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황, 범행 당시 상황에 따라 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에도 드러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특정적인 메시지를 설정해 놓고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초범이 아니고 사전에 다른 성적 비행을 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범죄에 관련된 교화 프로그램을 한국 실정에 맞게끔 시행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여성들이 택배의 다른 이름까지 활용하는 이른바 우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리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국회 상황도 알아봤는데 내일부터 사흘간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진정한 국회 정상화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섭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관련해 내일 오후 국회 외통위가 열려서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책을 따질 예정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아마도 대일 외교 실패라는 프레임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리는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됩니다. 추경안 통과와 민생법안 처리 등 임시국회 전략도 함께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르면 내일 북한 목선 관련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허위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후반장 할 얘기 없어요? 뭐가 좀 풀린 것 같다? 귀 옆에요? 네.